안녕하십니까, 임용환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한 나라를 넘어 한 시대의 얼굴이 된 인물입니다. 그의 치세 아래 이 나라는 유럽의 중심이 되었고 정치, 외교,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가 이 인물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시대였습니다. 지구영전, 오늘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첫 번째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주인공은 당시 여러 패션 아이템을 유행시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빨간색 굽의 하이힐, 레드힐입니다. 하이힐은 원래 기병들이 말을 다루기 위해서 신던 신발에서 기원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여기에 붉은 굽과 요것보단 더 화려했겠지. 다이아몬드로 박았을 것 같은데 하여간 화려한 장식을 더해서 권위와 위엄을 드러내는 패션 아이템으로 변모시켰습니다. 특히 빨간색 굽은 황제 또는 황제가 허락한 귀족들만 신을 수 있었던 것으로 권력의 상징 중의 상징이었어요. 제가 권력욕은 없지만 오늘은 권력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어. 근데 이게 솔직히 이거 웬만한 권력욕 없이 못 신겠다. 나는 이거 권력 포기할래. 이거 진짜 이거. 제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방송용 멘트가 아니고 진짜 어지러워. 그러니까 권력에 가지면 취한다는 게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나하고는 정말 상관없는 세계인 것 같아요. 주인공이 작은 키에 콤플렉스가 있어서 하이힐을 신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기록에 따르면 그는 당시 프랑스 남성의 평균 키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왕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하이힐을 신어서 큰 키로 보이려고 했던 것이죠. 힌트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영상만 봐도 위험이 느껴지는 곳이죠. 바로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베르사유 궁전은 프랑스 왕국 부르봉 왕조 시대에 건설된 바로크 건축의 걸작으로 주인공의 강력한 권력을 상징하는 거대한 건축물이기도 하죠. 이쯤이면 오늘의 주인공이 누군지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힌트입니다. 주인공이 사랑했던 작곡가 장 바티스트 릴리의 밤의 발레라는 곡인데요. 그가 작곡하고 오늘의 주인공이 직접 출연한 발레곡 밤의 발레에서 주인공은 태양의 신 아폴론으로 분장해 태양왕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전쟁과 외교, 예술과 일상까지 모두 하나의 무대 위에 올려 세웠던 인물. 절대 왕정의 정점에서 찬란한 태양처럼 시대를 비추며 프랑스를 유럽 최강국으로 끌어올리고 유럽 전체를 자신의 궤도 안으로 끌어당긴 영웅. 그가 바로 오늘 지구 영전의 주인공입니다. 지구영전,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태양왕 루이 14세입니다. 근데 프랑스 왕 중에서 대왕이라는 칭호를 가진 인물은 딱 2명뿐인데요. 첫 번째가 루이 14세의 할아버지 앙리 4세, 그리고 루이 14세입니다. 프랑스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시기로 평가받고 있는 루이 14세의 시대, 사람들은 이를 위대한 세기라고 부릅니다. 72년, 정말 길지. 부럽긴 하다. 72년에 이르는 긴 재위 기간 동안 태양처럼 빛났던 왕은 과연 프랑스에 무엇을 남겼을까요? 루이 14세는 부르봉 왕조의 정점에서 프랑스를 이끌며 유럽 정치의 중심에서 국가를 다스린 절대군주였습니다. 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즉위해 섭정시대와 내란의 혼란을 겪었지만 성년이 된 이후에는 직접 통치에 나서서 왕권을 제도화하고 국가 운영의 모든 축을 국왕 중심으로 재편했습니다. 또한 그는 베르사유 궁전을 건설해서 귀족들을 궁정으로 끌어들였고
화려한 의식과 예법 속에 권력을 녹여내며 프랑스 역사상 유례없는 통치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10,000명이 넘는 귀족을 그냥 한 군데 모아놓고 부려먹었으니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또한 상비군과 행정, 재정 체계를 정비하고 전쟁과 외교를 통해 프랑스를 유럽 최강국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루이 14세의 시대 프랑스는 군사와 정치뿐 아니라 문화와 예술, 생활 양식까지 전 유럽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찬란함은 절대적인 권력과 끊임없는 전쟁, 그리고 막대한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태양왕 루이 14세의 시대가 남긴 영광과 그 대가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에 앞서 루이 14세의 인생에서 중요한 3명의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루이 14세의 어머니 안 도트리슈입니다. 안 도트리슈는 프랑스 국왕 루이 13세의 왕비이자 스페인 합스부르크 가문의 국왕 펠리페 3세의 장녀로 유럽 최고의 왕조에서 태어난 인물이었습니다. 1643년 루이 13세가 사망하고 루이 14세가 불과 5살이 채 안 되는 나이로 즉위하자 공식적으로 섭정이 돼서 프랑스 왕국의 통치권을 맡게 됩니다. 두 번째 인물은 루이 14세의 정치적 스승이자 섭정기의 실질적 통치자, 추기경이었던 주일 마자랭입니다. 섭정 기간 동안 그는 프랑스 정치 중심에서 외교, 재정, 군사를 모두 장악했고 귀족과 고등법원이 왕권에 도전했던 프롱드의 난을 진압해서 왕권 우위의 질서를 확립했습니다. 어린 루이 14세는 이 시기 마자랭 곁에서 정치의 냉혹함과 권력의 작동 방식을 직접 목격하며 훗날 전대군주로서의 통치 철학을 형성하게 됩니다. 마지막 인물은 루이 14세 절대왕정의 행정적, 경제적 기반을 구축한 인물, 장 바프티스트 콜베르입니다. 콜베르는 중상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국가 주도의 공공산업을 육성하고 보호관세와 전매 제도를 통해 재정을 안정시켰습니다. 프랑스를 전 유럽에서 가장 부유하고 화려한 국가로 만드는데 일조했죠. 이 3명의 인물들과 루이 14세의 이야기는 차차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루이 14세의 출생과 성장 배경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루이 14세는 1638년 동갑이었던 아버지 루이 13세와 어머니 안 도트리슈가 38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에도 오랫동안 자녀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프랑스 왕가에서 그의 탄생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죠. 어머니 안 도트리슈는 오스트리아 대공국 카를 2세의 딸인 오스트리아의 마르가레테 여대공과 스페인 국왕 필리페 3세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루이 13세와는 동갑이었고 당연히 정략 결혼이었죠. 그런데 남편인 루이 13세, 시어머니였던 마리 드 메디시스와는 사이가 안 좋아서 정치적으로는 프랑스인과 이탈리아인 사이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살았고요. 자기 친정인 스페인하고 내통하다가 루이 13세와 거의 별거까지 갑니다. 거의 이혼하기 직전이었는데 갑자기 루이 14세를 임신하게 돼요. 사실 자녀를 못 낳는다는 게 이혼의 건수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임신을 해버린 거죠. 그 바람에 왕비의 자리를 보존하게 됩니다. 모두의 축복을 받은 탄생이었지만 루이 13세는 자식들에게 애정이 없었습니다. 병약했던 루이 13세는 아들 루이 14세에게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직접 교육하거나 훈육한 기록도 적다고 합니다. 1643년 5월 루이 13세가 사망하면서 루이 14세는 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게 만으로 계산하면 정확히 4년 8개월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친 안 도트리슈와 리슐리오의 후계자인 제상 마자랭이 섭정을 합니다. 쫓겨날 뻔했던 왕비가 갑자기 통치자가 된 거죠. 그런데 루이 13세는 진짜 부인 싫어했었나 봐. 이게 임신하고 아이를 낳으니까 자기가 또 건강히 한 지 오래 못 살 것 같으니까 아예 법을 하나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죽고 어린 아들이 즉위해도 우리 마누라가 섭정은 할 수 없다라고 아주 칙령을 내려버려요. 그런데 이게 이제 법원, 고등법원에서 이거를 판정을 해줘야 되는데
왕비였던 안이 고등법원을 구워 삶아서 자신이 섭정이 되도록 또 법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마자랭을 재상으로 임명하게 돼요. 안 왕비는 마자랭과는 굉장히 각별해서 모든 정무를 그와 함께하고 그에게 의지했습니다. 덕분에 마자랭과 불륜이라는 설이 내내 돌았고 지금까지도 이게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심지어는 루이 14세의 친부가 마자랭이라는 소문까지도 돌았어요. 그러나 이제 대체로 역사학자들은 이거는 반대파들의 정치 선전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주일 마자랭은 이탈리아 나폴리 왕국의 소귀족 출신입니다. 마자랭은 젊은 시절에 스페인에 유학해서 예수회에서 공부합니다.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드실 텐데 신부인데 교황청의 친위대 사관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신부인데 직업은 군인인 거예요. 여기서 잘 보여가지고 성당 평의원이 되고 바티칸의 외교관이 돼서 파리로 파견됩니다. 이때 리슐리에가 마자랭의 자질을 알아보고 자기 부하로 중용하게 됩니다. 리슐리에는 초상화도 보면 되게 깐깐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말도 없고 준엄하고 한번 결정나면 딱 밀어붙이고. 그런데 마자랭은 또 리슐리에하고 완전히 달라서 겉으로는 아주 유순하고 온화하고 그런데 뒤에서 조종하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사람을 가지고 노는데 천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리슐리에는 딱 보는 순간 압도하고 자기가 알아서 탁탁탁 해나가는 스타일이라면 마자랭은 앞에서는 살살 기고 무능한 것 같은데 뒤에서 조종해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안 도트리슈도 대단한 게 사실은 리슐리에하고도 정치적 흥정을 참 잘했고 그 와중에 마자랭의 숨은 능력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리슐리에나 마자랭이나 요건 인정해 줘야 되는데 둘 다 프랑스 사람도 아닌데 애국자였던 건 맞아요. 자기 책임을 위해서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완벽한 사명감을 갖고 일했습니다. 아니 고등법원에 호소해서 섭정권을 따낼 때 이 고등법원 사람들도 생각을 한 거야. 와, 전 왕이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자기들 가만 보니까 왕비가 힘이 없어. 내내 소방만 받았던 스페인 여자야. 마자랭은 얘는 리슐리에한테 하도 시달려가지고 마자랭 보니까 얘는 천사인 거지. 야, 저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주문을 쓰겠다. 자, 그러면 핸디캡 있는 왕비, 좀 덜 떨어진 것 같은 재상. 그러면 이건 우리 세상이네. 이래서 고등법원이 자기가 실권을 가지려고 왕을 루이 13세를 배신하고 섭정권을 줘버립니다. 그런데 안하고 마자랭이 알고 있는 무서운 양반들이어서 권력을 잡자 거꾸로 고등법원이 완전히 꼼짝 못하게 돼버려요. 마자랭은 굉장히 유능해서 16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독일 30년 전쟁을 종결시킵니다. 국제정치사에서 베스트팔렌 조약은 근대의 어떤 국제조약의 원조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유럽의 이 국경과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데 베스트팔렌 조약이 정말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걸 통해서 독일이 30년 전쟁을 종결하고 독일 분열이 공고화되죠. 더 중요한 거는 이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인해서 합스부르크가가 약화되고 프랑스가 유럽 최고의 강국으로 확고한 위치를 지니게 됩니다. 루이 14세 치하에 베르사유에서 생활하면서 궁정 생활과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회고록이 있습니다. 생시몬 공작이 쓴 유명한 회고록인데 그는 이 시기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왕은 태어나면서부터 통치를 원하던 어머니의 정치적 야심에 짓눌렸다. 사악한 대신 마자랭이에요. 그의 강렬한 욕심은 더욱 그의 숨통을 조였다. 그 대신은 오직 자신의 영예를 위해 국가를 위태로운 지경에 빠뜨렸다. 군주의 지배권은 참호에 갇힌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루이 14세와 안은 과거 리슐리에의 저택이었다가 왕가에 기증된 팔레 까르디날로 거처를 옮깁니다. 이곳이 실질적인 왕궁이 되면서 팔레 루아얄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안은 마잘랭을 루이의 교육 담당으로 임명하게 돼요. 마자랭은 루이에게 국가경영, 수학, 이탈리아어, 미술, 스포츠 등을 가르쳤습니다. 검술, 창술을 비롯한 무기 다루는 법도 배웠고 마자랭이 만들어진 모형 요새에서 왕족과 궁정 자녀들로 편성된 부대를 이끌고 모의 전투도 했습니다. 루이 14세는 특히 회화, 건축, 음악, 발레를 좋아했는데 발레는 매일 2시간씩 연습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1651년부터 루이 14세는 궁정 발레에 출연해서 춤을 췄고
밤의 발레라는 작품에서 태양의 신 아폴론으로 분장해서 연기를 해서 태양왕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유럽 왕들 별명치고는 너무 멋진 별명 아닙니까? 감자 대왕 뭐 이런 거랑 비교해서. 근데 이게 우리가 아는 프랑스 있잖아요. 항상 뭐 화려하고 뭐 이런 빛나는 그런 그게 루이 14세 때인 거지. 사실 그 이전 시기만 해도 파리가 그렇게 화려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 그 유럽스러운 거 있잖아요. 특히 궁정 문화. 이게 워낙 프랑스에서 시작이 됐고 나중엔 그걸 다 베꼈기 때문에 유럽 군주들도 그 태양이라고 해도 좀 불만은 없었을 거야. 왜냐하면 저게 태양이어야 나도 태양이 되거든요. 그런 그 정도 양심은 있었겠죠. 루이 14세에게 감정이 많았던 생시몽은 루이 14세의 치세는 실패로 규정합니다. 그가 묘사한 루이 14세는 재능은 평범 이하고 평범도 아니고 평범 이하. 간신히 읽고 쓰기를 배웠다. 무식해서 역사와 법에 대해서는 이해도 하지 못했고 이게 제일 중요했는데 복잡한 귀족들의 족보를 잘 알지 못했다. 생시몽은 이게 진짜 기분 나빴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양반이 아버지가 공자이고 자기도 공작지를 물려받았는데 이게 루이 14한테 밑보여가지고 출세도 못하고 그리고 루이 14세 때는 전통 귀족은 오히려 누르고 부르주아나 이런 사람들을 끌어주고 귀족 중에서도 능력이 있는 자만 뽑아주고 이러던 시대였거든요. 출세를 못하고 사니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 그래서 왜 혈통을 못 알아주냐 나 이런 사람인데 라고 하니까 왕이 무식해서 족보를 못 외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이제 투덜투덜 하는 거죠. 그런데도 루이 14세의 이런 점은 칭찬을 했습니다. 선천적으로는 현명하고 과묵하고 행동과 말은 능숙했다. 끊임없이 자기 단련을 했다. 긴 치세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의 장점을 배우고 사람을 다루는 법을 끊임없이 익혔다. 이거는 생시몽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마지막에 꼭 이렇게 한마디 꼬아요. 교육만 제대로 받았더라면 선한 왕, 위대한 왕이 될 수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루이 14세의 어린 시절은 왕자의 영광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5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실제 권력은 어머니 안 도트리슈와 재상 마자락의 손에 있었고 어린 국왕은 정치의 중심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서 흔들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정한 안건, 끊임없는 전쟁이 남긴 재정 파탄, 그 부담을 떠안은 민중과 귀족의 불만이 겹치며 프랑스는 결국 폭발 직전의 상태에 이릅니다. 바로 이 불안과 혼란이 폭발한 사건, 프랑스 왕권을 뒤흔든 대규모 내전이 발생합니다. 어린 루이 14세에게 권력의 공포와 교훈을 각인시킨 바로 프랑드의 난입니다. 당시 프랑스는 제1신분 성직자, 제2신분 귀족, 제3신분 평민 또는 부르주아 3개의 신분으로 나눠진 신분제 사회였어요. 최상위는 당연히 왕족과 대귀족 성직자죠. 루이 13세 치세 때 리슐리에는 왕권 강화를 위해 귀족과 지방 권력의 정치적 군사적 자율성을 체계적으로 축소합니다. 30년 전쟁의 재정 마련을 위해서 강제적인 징발을 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국가는 재정난에 시달리게 되고 시민들의 불만이 커져갑니다. 이 30년 전쟁도 유럽과 독일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전쟁인데요. 시작은 보헤미아의 개신교 귀족들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보헤미아 왕이었던 페르디난트의 탄압에 반항하면서 발발합니다. 이후 신성 로마 제국 황제 계승 문제와 얽히면서 스페인, 덴마크, 스웨덴 등이 개입하게 되고 결국 유럽 전역에 걸친 대규모 전쟁으로 발전하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국제 정치와 영역을 둘러싼 전쟁인데 한편으로는 또 개신교와 카톨릭의 종교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유럽을 둘러 쪼개요. 프랑스는 처음엔 가담하지 않았는데 리슐리에가 합스부르크에 대항하기 위해서 카톨릭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세력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때 유럽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합스부르크와 프랑스였거든. 그 결과 마자랑이 이끌어낸 협상이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이 조약으로 인해서 독일은 분열되고 합스부르크 가문은 약화되게 되죠. 근데 이렇게 전쟁을 하다 보니까 돈도 딸리고 귀족들도 힘들고, 근데 이제 귀족이 진짜 골치 아픈 거는 전쟁하니까 이게 세습 귀족들이 전쟁 나가서 뭘 잘하겠어요.
근데 원래 장교 이런 건 다 귀족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전쟁을 하니까 얘들은 후두둑 날아가고 부르주아가 전쟁은 제일 잘하거든.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선배들이 다 이때 나와요. 이렇게 되니까 귀족들이 볼 때는 이게 뭔가 우리가 이게 잘려 나가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왕은 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부르주아들을 막 키워내요. 이렇게 되니까 법원, 귀족들이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한 난이 프랑스의 난인데, 이 난은 프랑스 부르봉 왕조에 반발하는 귀족 세력이 일으킨 최후의 내란이었다고 불립니다. 근데 이게 프랑스의 난이란 제목이 좀 애매한데, 이게 새총을 애들이 쏘는 새총인데, 이렇게 우리가 아는 고무줄 달린 그건 고무는 없으니까 그때는 이게 슬링처럼 던지는데, 어쨌든 애들이 던지는 새총을 말해요. 당시 파리 시민들이 정부에 대항하기 위해서 돌을 던졌기 때문에 프랑스의 난이라고 합니다. 1648년 8월, 프랑스는 30년 전쟁의 종교를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프랑스의 영광, 마자랑의 영광이 눈앞에 있었는데, 전쟁으로 인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새로운 과세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귀족들이 불만을 가지게 되고, 또 강해져가는 왕권, 당연히 불만이고 마자랑에게도 불만이 많았어요. 전쟁 끝나면 분명히 저놈들은 더 세질 거고 우리는 돈은 더 많이 뜯기고 권력은 약해질 거다. 이렇게 되니까 귀족들이 폭발하게 되죠. 이때 폭토들이 궁전에 난입해서 루이 14세 앞에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비와 마자랭은 수도를 버리고 파리를 버리고 탈출하게 돼요. 루이 14세는 이때의 경험을 평생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난은 결과적으로 왕권 강화를 가져오게 돼요. 이후 귀족들은 대규모 반란을 일으킬 능력 자체를 상실하게 되고 왕권에 순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토가 황폐화되고 거듭된 흉작으로 곡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 프랑스의 난 기간에 사망자만 5만 명 이상이었다고 해요. 프랑스의 난은 프랑스의 전통적 사회구조가 무너져가는 신호였습니다. 루이 14세는 그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 명확히 인식했어요. 다만 그것에 대한 대처 방법이 올바른 것이었냐, 이것은 역사의 미스터리로 남아있는데 그 답을 오늘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 14세는 귀족과 의회 권력은 왕권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프랑스의 난 동안에 귀족과 파리 고등법원이 합쳐서 왕권에 도전합니다. 근데 이 고등법원이 되게 세습 귀족이 아니고 이게 법복 귀족이라고 그래서 약간 좀 낮은 애들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 왕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는 내 편이 돼줘야 되는데 이것들이 가만히 키워주니까 지들끼리 또 결혼하고 친해진단 말이야. 이거 안 되겠네 이런 생각한 거죠. 결과적으로 뭐냐, 부르주아도 내 편 아니다. 부르주아도 귀족 되면 같은 놈이 돼서 귀족 의회 법원이 결집하면 왕권이 흔들린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왕권이 절대화되어야 된다. 왕권이 분산되면 혼란을 낳는다. 재상, 귀족, 관료 누구도 국왕의 명령 없이 독자적 권한을 가져선 안 되고 행사하도록 권력을 주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중앙집권과 친정체제로의 전환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도 얻어요. 대중과 궁정의 지지는 통치의 핵심이다. 민중과 도시와 군대의 지지를 잃으면 반란은 언제든지 발생 가능하다. 우리가 왜 태양왕이고 절대왕 뭐 그러면 왠지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빵 없으면 과자를 먹지 뭐 이딴 소리는 할 것 같잖아요. 사실 절대왕정이란 자체가 민중하고 왕이 호흡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걸 인식하고 나온 체제입니다. 따라서 왕은 늘 백성과 가까이 지내야 되는데 또 그렇다고 어떻게 뭐 매일 같이 살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상징과 연출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도 보여주고 내가 너희들과 항상 같이 있다. 그런 의미의 태양이죠. 그런 인식을 체감시켜줘야 된다. 이런 거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발레, 궁정의식, 예술 후원 등을 통해서 왕권의 위엄과 정당성, 효과를 시각적으로 과시하겠다라는 전략을 구상하게 됩니다. 1654년 6월 랭스 대성당에서 프랑스의 난 때문에 연기되었던 대관식을 거행합니다. 당시 국왕은 신의 대리인으로서 영적 종교적인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루이 14세도 왕이 만지고 신이 치유한다는 구활에 3,000여 명의 결핵 환자를 직접 만지는 치유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난은 누적되어 온 중앙집권 강화, 전쟁 비용, 과중한 조세 부담, 그리고 신분 질서, 내부의 균열이 한꺼번에 폭발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루이 14세가 보고 배운 것은 권력이 어떻게 도전받고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가였습니다. 이 경험은 훗날 그가 왜 귀족을 그렇게 철저하게 통제하고 단 한 명의 절대 군주가 되기를 선택했는지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프롱드의 기록을 가슴에 새긴 어린 왕이 어떻게 절대 군주 태양왕이 되었는지 루이 14세의 통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었던 그에게 마자랭은 정치적 스승이자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섭정이란 그늘 아래 왕관을 쓰고도 권력을 행사하지 못한 채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이 사실 섭정은 되게 웬만하면 이렇게 죽어 떠나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하는 섭정이면 그게 섭정의 왕이지. 그래서 이 긴 섭정의 시간은 루이 14세를 무력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고 정치의 원리와 권력의 본질을 고민하고 만들어내는 배움의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1661년 드디어 마자랭이 세상을 떠나면서 프랑스의 권력 구조는 마침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루이 14세는 더 이상 보호받는 어린 국왕이 아니라 스스로 통치의 책임을 짊어질 그런 준비를 마친 젊은 군주로 무대에 서게 됩니다. 마자랭이 죽자마자 사망 다음 날 루이 14세는 대신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떠난 추기경에게 통치를 맡겨왔으나 이제는 짐이 직접 통치할 때가 왔다. 이게 말이 아니고 정말 제도가 바뀝니다. 이때부터 장관들이 왕의 보좌관으로 바뀌고 왕이 언제든지 나한테 와서 이거 해 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듭니다. 대법관과 국무장관은 왕의 명령 없이는 서명을 못하게 됩니다. 모든 서명은 왕이 하는 것이고 내가 명령했을 때만 너가 서명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루이 14세 시대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나라는 재정적자로 쪼들리고 왕은 사치로 쪼들리고 귀족은 몰락이 시작돼서 왕한테 붙어먹어 살고 있고 농촌은 황폐하고 전근대적인 세법인 인도세가 지배하고 있고 당연히 조세 과정은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서민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사실 과장된 측면도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 당시 프랑스가 전쟁으로 좀 고난을 겪긴 했지만 세금은 늘 부조리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루이 14세 시대 자체는 안정기였습니다. 경제는 성장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게 절대주의 시대라고 왕이 권한을 폭력적으로 행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좀 억울한데 나중에 혁명나는 16세 때하고 달라서요. 루이 14세는 나는 이제 절대 왕정이야. 그래서 사법권을 왕한테 집중시키고 절대적인 왕의 권한으로 만들어 놓긴 해요. 하지만 이걸 잘못 행사하면 프랑스에 난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법권의 남용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프랑스의 난의 교훈을 통해서 그 절대 권력을 폭력적으로 구축하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구축해야 된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관료제도 정비하고 재정 정비하고 군대 개혁에 노력을 합니다. 먼저 관료제를 보면 루이 14세는 마자랭에게 큰 은혜를 입긴 했죠. 마자랭이 권력 욕심 없었거든요. 그러나 섭정기에 지가 가졌던 불안감 자체는 이제 지울 수가 없으니까 마자랭은 진짜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는 성년이 되자 다시는 마자랭 같은 재상은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아예 재상직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내각회의라고 하는 수 있는 고문회의에 재상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직접 주관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마자랭이 추기경이었잖아요. 리슐레도 추기경이고 아예 성직자는 고문회의에 참여시키는 것도 배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일 신분 성직자, 제일 신분 귀족이 고문회의에서 실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왕조예요. 루이 14세는 후에 아들을 위해 쓴 비망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직무를 보좌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먼저 재상을 두지 않기로 내가 결심했노라. 프랑스는 이 관직을 영원히 폐지해야 한다. 한쪽에 모든 직무를 관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옆에 국왕이라는 칭호를 가진 자가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좀 속어를 쓰면 팔리는 일이다. 이렇게 쓴 거지. 글은 부끄러운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는데 말로 했을 때는 팔리는 일이다. 했을 것 같아. 왕들도 우아하게 말 안 하거든.
그래서 본인이 고문관회의를 직접 주재합니다. 하루에 6시간 꼬박 정무를 보고 특히 재정은요. 정말 영수증 하나까지 꼬박꼬박 챙기면서 자신이 직접 서명했다고 해요. 이게 오히려 문제였는데 루이 14세는 모든 일에 지나칠 정도로 간섭하고 챙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이 소심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생시몽이 이거 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천성이 소심해서 그래. 근데 생시몽 평가는 이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아저씨는 관찰은 잘하는데 평이 다 틀려. 루이 14세는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복잡해진 국가를 경영하게 됐는데 사실 이전 시대보다 유능한 재상이 더 필요하게 됐는데 이거를 날려버리고 자기가 다 하니까 본인은 책임감, 노력 이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때 한계치까지 했는데 그럼 뭐해. 내가 아무리 운동한다고 10톤을 들 수는 없잖아요. 100kg도 못 들어요. 그런데 이게 저기 100톤짜리 나라를 혼자 다 하려니 뭐가 되겠어요. 고문관 회의도 국왕만 결정권을 가집니다. 이렇게 되니까 장관들이 권력이 미약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안 하는 거지 뭐. 그냥 거기서 그냥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장관도 몇 명 안 돼요. 대법관, 재무장관, 육군장관, 해군장관, 국내장관.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고 그러니까 수명은 길잖아요. 임기도 엄청 오래 가가지고 친정 54년 하는 동안에 장관이 모두 17명밖에. 야, 이런 때 장관했으면 정말 행복했겠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데 장관은 귀족 출신보다는 중산층, 부르주아 출신을 중용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데 지방 귀족들을 전부 중앙으로 불러가지고 중앙집권을 강화합니다. 루이 14세 시대를 경영한 최고 장관이 재무장관 콜베르입니다. 이 콜베르는 정말 이 평이 갈리는데 보호관세, 중상주의, 통계 정책을 추진하게 되죠. 베르사유 궁전으로 상징되는 루이 14세의 삶과는 어울리지 않지만 콜베르는 철저한 절약과 관리를 주장합니다. 이제 사실은요, 철저하게 절약과 관리하니까 그런 궁전도 짓는 거지. 펑펑 쓰면 계집도 못 져요. 국가는 일반 국민의 산업을 정부 관서의 사무관리처럼 철저하게 통제해야 된다는 통제경제 신봉자였습니다. 이래서 국가 이제 부국강병을 위해서 국영공장 짓고 전매제도 창안하고 국가가 직접 투자하는 상공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운 공기업 중에는 프랑스 동인도 회사가 이제 제일 유명한데 이거 말고도 저 공기업들을 막 세워요. 1664년에 설립한 프랑스 동인도 회사는 이후로 50년간 남아프리카 희망봉에서 인도를 거쳐 마젤란 해협에 이르는 동양과의 무역에서 교섭 독점권을 가지고 활동하게 됩니다. 아시아와의 해상무역 확대를 통해 프랑스 자본주의 발전과 무역에서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되죠. 이렇게 돼서 프랑스의 국부를 엄청나게 증강시키게 됩니다. 루이 14세는 브루타뉴 지방의 스코르프 강 인근에 선박 건조를 위한 조선소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업과 기업 활동을 프랑스가 통제 정책으로 시행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프랑스가 유럽 최고의 경제 대국이면서도 더 크게,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되죠. 오히려 개인에게 맡겨두고 이사회 중심으로 움직였던 영국의 동인도 회사한테 패배하게 되고 나중에 프랑스 혁명이 날 때도 이게 문제였는데 이게 프랑스가 모든 걸 다 국가가 다 한다고 해버리니까 경제 문제, 재정 문제, 모든 문제의 원인이 국가 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프랑스 시민이라도 이건 전부 정부 탓이라고 할 수밖에 더 있냐고. 그래서 이렇게 후두둑 단두대 피바람이 불게 되는 거죠. 이제 군개혁이 있는데 육군 장관 르텔리에 루브아 부자를 중심으로 군제개혁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상비군이에요. 이전에 있는 군대는 조금씩 상비군화되긴 했었는데 조직만 국가 소속이고 사실은 지휘관인 대령 대위에게 예속됩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모병해가지고 봉급을 지불하게 돼요. 그럼 그 돈 누가? 정부에서 타서 애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딱 들으면 아시겠죠? 중간서 엄청나게 새 나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대령 대위를 명예직으로 바꿔버리고 중령과 중위를 만들어서 임명합니다. 대장은 귀족이 허울만 가져라. 실권은 내가 한다. 이렇게 돼서 이 사람들이 이제 실질적인 지휘관이 되고 4년 복무를 근거로 지원병을 모집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프랑스가 상비군만 40만이 돼요. 그리고 전 국토는 보방이라는
정말 이거 아는 사람만 아는 정말 중요한 사람인데 17세기 근대 요새의 설계자였던 보방이 프랑스 전역에다가 이 뭐라고 할까 거대한 철의 요새망을 만들어서 프랑스를 난공불락의 국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루이 14세 시대의 요새를 철의 벨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해군 재건, 해양학교 건립을 통한 해군 장교 양성, 고급개혁, 보훈병원 설립 등 많은 군개혁을 펼칩니다. 루이 14세 개혁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사법개혁이에요. 1667년에 민사왕령이란 걸 내고 1670년에 형사왕령을 반포합니다. 이를 총칭해서 루이 법전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프랑스는 지역 재판소별로 소송 절차가 다르거나 소송 수수료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소송 절차를 하나로 통일해야 됐어요. 이후 상사왕령, 상업거래관련법, 해사왕령, 해상무용관련법, 하천, 삼림 이런 등등 모호한 관습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들을 반포하고 법전을 편찬합니다. 여기서 잠깐 루이 14세를 상징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짐은 곧 국가다. 근데 이 말 사실 루이 14세가 한 적 없다고 해요. 그러나 후대 역사가 요약해서 잘 표현한 말이라고는 할 수 있어요. 루이 14세의 통치 방식이 왕권은 곧 국가라는 인식을 강하게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랜 섭정 기간을 끝내고 진짜 군주가 된 루이 14세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나는 왕관을 쓰고도 기다려야 했고 침묵 속에서 배우는 수밖에 없었어.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 속에 있는 왕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선택했어. 누군가를 대신 세우는 대신 내가 직접 모든 것을 보겠다고. 프랑스에는 더 이상 국왕을 대신하는 자는 없어. 국가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권위만이 존재할 것이오. 그것이 나이고 그것이 곧 프랑스일 것이오. 루이 14세의 정치는 전쟁과 외교, 개혁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간과 의식으로 권력을 완성하려고 했죠. 훗날 유럽 권력의 중심이 되는 공간, 바로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이곳에서 루이 14세는 귀족들을 멀리 쫓아내는 대신 왕의 눈앞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귀족들의 생활 전반을 왕의 권력하에서 눈 아래서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파리 남서쪽 22km가량 떨어진 베르사유의 시에 있는 부르봉 왕조의 궁전입니다. 위대함과 웅장함을 찬미하는 바로크 양식의 걸작으로 꼽히죠. 원래 루이 13세가 사냥용 별장으로 건설한 것으로 루이 14세가 친정을 시작하면서 증개축에 착수합니다. 워낙 유명한 공간이 많은데요. 특히 거울의 방은 프랑스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과시하는 방이죠. 왜냐하면 지금 보면 좀 이렇게 그런데 당시는 거울이 굉장한 고가품이었어요. 357개의 거울과 17개의 창문, 길이가 약 73m나 되는 거울의 방은 루이 14세의 업적이 드러나는 30점의 회화 작품도 있습니다. 이는 루이 14세의 절대 왕권을 상징합니다. 또 국왕을 상징하는 전쟁의 방, 왕비를 상징하는 평화의 방, 루이 14세의 승리를 상징하는 표상이 있는 대사의 계단 등 왕권 강화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어마어마하고 그만큼 화려하고 엄격하고 세련된 분위기로 베르사유 궁전을 만들었습니다. 이 거대한 궁전은 루이의 공간이자 체제 개혁을 위한 루이의 야심작이었어요. 베르사유 궁전에서 제일 유명한 건 정원이죠. 1661년부터 조경을 시작했어요. 설계자는 당시 최고의 조경사 르 노트르라고 합니다. 정원의 주제는 아폴론을 통해서 루이 14세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정원에는 아폴론을 상징하는 두 개의 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다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끌면서 바다에서 떠오르는 그런 상징하는 말도 있습니다. 루이 14세는 베르사유를 왕궁으로 삼았고 귀족들의 권력을 누르고 절대 왕정을 확립하려는 의도에 따라 귀족들이 강제로 베르사유로 이주하게 합니다. 루이 14세 시대에 베르사유에만 5,000명의 귀족이 거주했고 다른 5,000명은 근처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르사유로 이전을 하니까
영지를 떠나서 프랑스 귀족은 지방에서 자기 세력을 상실하게 되고 생활 비용 조달하느라고 비용은 많이 들게 되고 정작 지방 통치는 이제 부르주아 관료들이 장악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귀족들이 이름뿐인 이제 존재로 자꾸 이렇게 약화되기 시작해요. 더욱이 궁정에 거주하지 못하는 대귀족은 특혜나 관직, 연금 이런 거하고 완전히 단절돼 버립니다. 자만 베르사유에 와서 왕을 만나서 어떻게 뭐가 이렇게 돼야 이게 뭘 하나라도 얻는 거예요. 이게 관직만 얻는 게 아니라 연금도 다 이렇게 중요하더라고. 죽은 다음에 후손한테 연금 얼마나 주냐 뭐 이런 걸 왕이 다 결정해 버리니까 뭐 그냥 그 앞에서 그냥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돼서 귀족들이 다 궁정으로 가니까 또 살판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부르주아들이에요. 도시에 사는 부르주아들. 부르주아가 도시에서 완전히 실권을 장악하고 가뜩이나 이 사람들이 상공업, 법률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인데 귀족마저 빠져나가니까 도시는 이들의 활동 무대가 됩니다.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세련된 궁정 문화는 루이 14세 시대의 산물인데 이게 도시를 포기하고 베르사유를 키우면서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베르사유에 가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야, 이런 데서 하루만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 말은 맞아. 하루만 살면 참 좋아. 근데 한 10년 살아보세요. 사람 미칩니다. 이게 아무리 화려하고 어째도 그래도 그걸 똑같은 게 반복되잖아요. 당시 그 하루 일과표 보면 일과표는 참 멋있어요. 뭐 만찬에다가 저녁 6시면 운하에 나가서 뱃놀이하고 음악회 합니다. 10시에는 궁안에서 희극 공연, 12시면 야식, 궁정 축제는 짧으면 하루, 길면 보름씩 이어집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은 어김없이 파티가 펼쳐졌고 거의 매일 밤에 음악과 춤이 있는 도박판이 벌어졌어요. 루이는 여기서 스케줄에 따라서 파티, 공연, 그리고 산책을 합니다. 이 산책이 진짜 장관이었대. 딱 스케줄 끝나고 식사하면 왕이 나가시는 거죠. 왕비랑. 그러면 귀족들이 쫙 나가는 거야. 그래서 엄청 멀거든. 하늘에서 보면 멋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수천 명의 귀족들, 귀부인들이 쭉 가고. 베르사유 가신 분들은 이거 왜 이렇게 기냐고 그러는데 이 살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좀 체력이라도 소모해야 좀 잠이라도 자지. 그러니까 저기까지 갔다 저기까지 돌아오고 뭐. 근데 맨날 해보라니까. 맨날 이거 하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거기다가 그 정원과 수로도 처음 볼 때나 멋있지.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지루해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나온 게 베르사유 궁전에서 유명한 게 첫 겉으로 보면 이 운하와 물이에요. 확 조각 있고 옆에 나무 숲이 있는데 영국식 정원처럼 나무를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이상하게 심어가지고 수많은 미로를 만들어 놓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냐? 가다가 귀족들 절반이 없어져. 얘들이 궁전에서 사니까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귀족들끼리 그냥 양해하고 엄청나게 불륜 연애로 가다가 다 숲속으로 사라져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또 귀부인들 그러면 그때는 가발 쓰고 있는 대로 보석 붙이고 드레스 입고 나오잖아. 그럼 이게 꼭 그 연애하려고 그러냐? 왕한테 눈도장을 찍어야지. 직원 사람이 5,000명, 10,000명이야. 아니 한 번 로테이션으로 만나도 10,000명이면 도대체 언제 기회가 오냐고. 그런데 여기서 하여간 거울의 방 이런 데서 기다리고 있다가 왕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눈에 띄어가지고. 그래서 잠깐 대화할 때 뭐 우리 아들이 이번에 군대 가는 장교로 임명해 주세요. 뭐 이번에 돈이 없는데 연금 좀 주세요. 이런 얘기를 청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일 무서운 말이 루이 14세가 내가 본 적이 없는 자라는 말은 인사에서 배제된다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루이 14세는 이게 뭐 하루 일과니까 청탁을 아주 본인은 주의 깊게 처리했고 굉장히 많이 베풀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귀족들이 사회에서 배제되어가는 단계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수요를 충당해 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동생한테도 동생의 아들한테도 도 하나는 떼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갖고 싸웠는데 끝까지 안 해줍니다. 이렇게 되니까 귀족들이 불만은 터져 나가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앞에서는 싸울 수가 없고 왕은 이들이 불만 덩어리라는 걸 아니까 매너는 아주 훌륭해가지고 시녀한테도 절대 반말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랬더니 여기 또 이제 생시몽이 등장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많은데 왕이 줄 게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말이라도 따뜻하게 하다 볼 때 눈빛이라도 미소라도 줄 게 톡톡 털어서 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거는 반은 맞는 말 같아요.
여기서 잠깐 역사 TMI 타임입니다. 루이 14세는 식탐이 많은 대식가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냥 대식가 수준이 아니었다고 해요. 아침에만 18접시의 음식을 먹어 치웠고 점심에는 3코스의 식사를 했는데 한 코스당 10가지 종류의 음식이 있었고 저녁에는 무려 5코스의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침실에서도 마차를 타고 이동할 때도 끊임없이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머니에는 항상 사탕과 초콜릿을 가지고 다녔는데 이거는 사람 주는 게 아니고 개 주려고. 아무튼 당시에는 많이 잘 먹는 것이 권력의 상징이었고 본인도 많이 먹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자신이 식사 자리에 초대한 사람이 음식을 조금만 먹으면 대단히 싫어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정말 전 세계 궁중문화, 귀족문화의 보편이야.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래요. 자, 이쯤에서 대식가 루이 14세와 관련된 깜짝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루이 14세의 베르사유 궁전 생활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공개되었고 특히 일요일 만찬은 누구나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루이 14세의 이것 먹방이 인기였다고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먹방은 중요한 것 같아. 중요한 건 루이의 먹방은 어떤 먹방이었을까요? 삶은 달걀 먹방이었다고 합니다. 루이 14세가 삶은 달걀을 까먹는 모습이 우아하다고 소문이 나서 국민들은 이를 매우 좋아했다고 해요. 루이 14세는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한 번에 달걀을 5개씩 까먹는 먹방쇼를 보여주기도 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루이 14세는 베르사유 궁정 생활을 통해서 귀족들을 사치와 향락에 젖어들게 만들었고 그들의 야욕과 능력을 서서히 약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귀족들은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왕에 충직한 신하가 되었고요. 루이 14세는 절대 군주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1672년 4월에) 프랑스는 네덜란드에 선전포고하고 전쟁 준비를 시작해요. 암스테르담으로 침공을 계획하고 진격하게 됩니다. 이때 네덜란드의 반격이 시작되는데 프랑스군 전면에 위치한 수분을 개방해서 프랑스군 진격을 저지합니다. 프랑스의 보급선을 끊었고 결국 프랑스는 네덜란드 정복을 포기하게 됩니다. 1701년에 루이 14세는 또 조약을 깨고 제임스를 영국의 왕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자 윌리엄 4세는 곧바로 대동맹을 맺고 스페인 왕위 계승전쟁에 나서게 돼요. 스페인 왕위 계승전쟁은 무려 14년 동안 유럽 전역을 소모시킨 대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부터 루이 14세의 꿈은 부서지기 시작합니다.